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들어보시고 시리즈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검은 사람. 그 당시 나랑 내 여자친구 그리고 친동생까지 셋이서 겪었던 일이야. 부산에서 13살 정도까지 살다가 옆 도시 김해로 이사를 왔거든.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였어. 처음 귀신 같다라고 느낀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일이네. 그날은 평소랑 다르게 혼자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문득 정신이 들었어. 근데 몸이 꿈쩍도 안 움직이더라고. 정신은 멀쩡한데 눈도 안 떠지고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인가 싶었지. 무서운 기분이 들려는 찰나 안간힘을 다해서 눈을 딱 떴는데 천장에 검은 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었고 그게 천장 속으로 쓱 하고 빨려 들어가면서 아깝다. 뭔가 아까운 듯 한숨을 쉬더니 사라졌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가위에 자주 눌리기 시작했어. 며칠 뒤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또 가위에 눌렸어. 이번엔 눈은 떠졌는데 베개를 안고 자던 터라 베개가 가슴 위쯤에 올라와 있었거든. 그 상태로 가만히 베개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베개 위로 손가락이 이렇게 쓱 올라오더니 검은 형체의 사람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숨이 막 턱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 내 인생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어. 그 비명 소리 덕분인지 가위는 딱 풀렸고 주변엔 아무도 없더라고. 그 일도 부모님한테 전부 다 말을 해봤는데 너가 몸이 약해서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고. 그 뒤로도 검은 사람이 방 한가운데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거나 내 위에 올라타서 나의 숨을 막히게 목을 조르거나 여러 번 힘든 일이 있었어. 시간이 좀 흘러서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어디선가 박스에 버려져 있던 아기 고양이를 주워서 얘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 다음부터 정성스럽게 키우기 시작했지. 그 녀석이 어느 정도 다 컸을 무렵에 이번엔 동생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누가 등에 올라앉은 느낌이 들어서 동생이 곁눈질로 이렇게 봤대. 근데 그 위에 검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동생이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온몸이 막 불에 막 타고 살이 문드러진 남자가 동생을 향해 다가왔다고 했어. 그 남자가 자기를 잡으려는 순간 몸이 덜컥 움직이더니 꿈에서 깼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깨어보니까 키우던 고양이 있지, 간택돼서 간택이라고 해야 되나? 박스채 주워온 그 아기 고양이, 걔가 동생 옆구리를 마치 몸이 들썩일 정도로 막 밀고 핥히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꿈에서 깰 수 있었던 거지. 그 일 이후로 동생은 더 이상 가위에 시달리지 않게 됐고 그때 알게 되었어. 고양이가 영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고. 또 몇 년이 흘러서 내가 22살 때였어. 진지한 첫 여자친구가 생겼고 처음 내 차도 생긴 그런 시기였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여자친구는 피곤하다고 낮잠을 좀 자겠다고 했어. 나는 기분이 좋아서 내 첫 차 거기에 왁스칠을 좀 해주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지. 근데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가 베란다 쪽으로 나와서 자기야 빨리 올라와, 나 무서워. 급히 뛰어 올라가서 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말하길 자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 손목을 이렇게 꽉 잡더래.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아파, 자기 그만해, 아파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 잡았던 손이 쓱 놓아졌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또 그 손목을 꽉 잡길래 눈을 떴대. 근데
검은 형체의 사람이 일어나, 일어나! 이러면서 여자친구를 막 흔들면서 깨우고 있었다는 거야. 너무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왔는데 내가 없던 거지. 내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베란다로 나와서 날 부른 거였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진짜 소름이. 동생한테는 예전에 귀신 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으니까 이 동생이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았다고 쳐도 여자친구한테는 귀신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거든. 근데 그 검은 사람을 똑같이 봤다는 거야. 정말 충격이었지. 그 이후로 여자친구가 자꾸 시달렸어. 나는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저 같이 있어주는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이사를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사 갈 집 2층에서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대. 근데 마당 한복판에 그 검은 형체, 그 검은 사람이 서서 아쉽다는 표정? 화가 난 표정으로 자기랑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는 거야. 정말 섬뜩했어. 설마 이사 가는 집까지 이 검은 형체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소름이 돋더라고. 근데 다행히 이사한 뒤로는 그 검은 사람, 그 검은 형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였는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어렸을 때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알아볼 방법도 없었으니까 그냥 묻어두고 살았지. 그래도 이상하게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고 나서는 부모님 일도 잘 풀리고 우린 큰 집으로 이사까지 갔어.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끝났지. 혹시라도 나처럼 이런 경험이 있다면 혼자 담아두지 말고 꼭 누군가한텐 털어놔. 아니면 그거 병된다. 아무튼 그 검은 사람, 그 검은 형체 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연의 주인공 그리고 동생 그리고 여자친구 이 셋이서 똑같은 형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이야기죠. 그냥 나만 혼자 봤으면은 그게 그냥 헛것일 수도 있고 그 지내고 있던 환경이 너무 나한테 안 좋았기 때문에 뇌에서 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형체를 눈앞에 보여주게 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 이런 식으로 착각을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연의 주인공 그리고 동생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셋이서 똑같은 걸 본 거니까 그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였죠. 제가 봤을 때는 지방령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살다가 옆 도시 김해로 이사를 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사 온 곳이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여기서 계속 그 검은 형체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꿈을 꿨죠. 이사할 집에 그 마당 쪽에 검은 형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화난 표정? 좀 약간 아쉽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봤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그 지방령이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표정 혹은 화난 표정을 지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잘 풀렸다고 했죠. 부모님 사업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터 그런 데를 가면은 꼭 가정 불화부터 시작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터가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진짜. 화분이나 오래된 나무 가구에 붙을 수도 있대요. 귀신들은 여러 가지에 다 붙는 것 같아. 특히 거울, 가구 그 중에서도 나무로 만든 나무가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말고 어쨌든 나무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 식물이니까. 그래서 더 잘 붙나? 왜 그런진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혹시나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못생긴 여자.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야. 온 동네가 떠들썩했으니까 아직도 기억나. 파주에 있는 큰 집에 갔다가 들은 얘긴데 그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대. 몇 년 전 여름 휴가 때 그 아저씨가 본인의 군대 동기를 우연히 만났거든. 그 동기란 사람은 군대에 있을 때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해. 막 몸도 우락부락하고. 근데 휴가 중에 마주쳤을 때는 그 건강했던 사람이
심각하게 막 야위어 있었던 거야. 병원에도 가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용하다는 데를 찾아갔지만 그냥 돌아가라고만 했대. 그러다가 결국 2년 전에 그 동기 아저씨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저씨는 장례식장에 가서 3일장까지 치르고 오셨대. 그때부터였어. 아저씨가 이상해진 게. 헛것을 보고 막 벌벌 떨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지.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랬어. 엄청 키가 크고 못생기고 주걱턱인 여자가 자기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막 지으면서 웃고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아주 멀리에서 이 아저씨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잘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멀리서. 그 여자는 흰 잠옷 같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 가족들은 그냥 그거 개꿈이라며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근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진 거지. 아저씨의 말로는 그 여자가 입은 옷, 그 하얀색 옷이 점점 색깔이 어두워졌대. 그리고 아저씨한테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처음엔 너무 멀어서 흐릿하게 보였는데 이젠 옷의 색깔도 하얀색에서 점점 새까매지고 있는 게 보였고 이제는 거의 자기 코 앞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야. 식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아니 밥 잘 먹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만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아저씨의 말을 그냥 헛소리로 치부했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저씨가 밤에 사라진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안 보이던 그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찾아봤던 보일러실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대. 그때서야 가족들도 이거 좀 심각하다 생각을 했고 아저씨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켜버렸어. 아저씨는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 여자가 더는 안 보인다고 했대. 치료가 됐나? 그래서 이제 치료가 다 되었구나 싶어서 다시 아저씨를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또 시작된 거야. 그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번엔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까지 그 여자가 가까이 와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하얗던 옷에서 완전히 새까매졌다고 하더라고.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싶어서 아저씨의 가족들은 이사도 몇 번이나 해봤대.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가족들은 병원에 다시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구슬해보자. 결국 구슬하기로 했어. 구슬한 바로 그날 밤 무당 앞에서 아이처럼 막 엉엉 울던 아저씨가 이제 그 여자가 제 옆에 서 있어요 라고 했대. 구슬하고 일주일쯤 지났어. 아저씨가 기겁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자 나한테 엎여 있어요. 무서워.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엉엉 우셨대. 식구들은 정신병원도 안 되고 굿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다음날 병원으로 모시고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 식구들은 그 보일러실 있잖아. 보일러실 앞에서 차가워진 아저씨의 시신을 발견했대. 사람들은 말하더라고. 아마 그 군대 동기한테 붙어있던 아주 악독한 귀신이 3일장을 치르고 온 그 아저씨한테 옮겨 붙어온 게 아니었냐 하고. 아직도 소름 돋고 궁금한 게 있어. 그 여자의 옷 색깔이 점점 변했다는 거. 그리고 멀리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 그 여자의 존재는 무엇이었고 왜 그 아저씨한테 그랬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주 제목부터 강렬했죠. 못생긴 여자. 야, 그 무서운 와중에 못생겼다고 표현할 정도면은 굉장히 못생겼던 것 같아요. 이 귀신의 특징은 못생겼고 주걱턱이라고 했어요. 이 아저씨가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가 원래 엄청 건강하고 정신도 멘탈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휴가 때 딱 마주쳤는데 와 완전히 왜소해진 거야. 왜 그럴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저씨가 당연히 장례식장에 찾아갔지. 3일장까지 치르고 왔는데 그때부터 아저씨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너무 소름 돋는 게 한 방에 팍 오는 게 아니라 더 공포스러웠을 거야. 왜냐? 멀리서 있다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 공포감, 이게 나밖에 안 보이잖아.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한 방에 내 옆에 팍 나타나는 귀신보다 저기 멀리서부터 분명히 조금씩 다가오는 그 귀신이 무서울 것 같아요. 야, 그 멀리서도 못생긴 게 보일 정도면 얼마나 못생겼던 거야. 근데 그 못생긴 여자가 자꾸 다가오면서 막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얼마나 더 공포스러웠겠어요. 근데 가족들은 처음에 이가 왜 그래? 밥 잘 먹고? 심각해지니까 정신병원에 먼저 입원시켜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정신병원에서는 뭐 진정제 이런 걸 많이 먹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치료가 돼서 나온 거야. 호전돼서 이제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집에 온 바로 그날 저녁부터 또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굿을 했는데 굿도 통하지 않았고 얼마나 지독한 악귀였으면은. 여기 끝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죠. 먼저 죽은 그 동기한테 붙어있던 악독한 귀신이 3일장을 치르는 그 순간에 이 아저씨한테 속 달라붙은 게 아니었을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억울할까? 가벼운 장례식장에 다녀오더라도 반드시 소금을 뿌리거나, 그리고 집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머물다가 그렇게 오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건 편의점에서 귀신을 떼어놓고 편의점에 귀신을 붙여놓고 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이렇게 한번 거쳐가면은 그게 정화가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정화되는 그런 느낌인 거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귀신은 지방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아저씨의 가족들이 이 집 터가 이상한가 해서 이사를 계속 가봤지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왔다는 거는 지방령은 아니었고 뭔가 더 센, 말 그대로 악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정체를 알 수가 없었겠죠. 이 동기, 군대 동기한테 붙어왔으니까 이제 군대 동기가 무슨 짓을 했길래 어디서 이걸 붙여왔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좁힐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혹시나 그 몸 좋고 건강했던 동기가 여자를 뭐 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지? 이건 너무 비약적인 생각일 거고, 범죄 심리학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뇌 구조가 자꾸 그런 쪽으로 돌아가요. 대체 왜 그 사람한테 붙어 있다가 넘어왔을까? 상문귀는 3주 안에 쫓아내야 돼요. 상문귀라 하면은 장례식장에 있던 귀신을 말하는 걸까요? 저도 그거는 처음 알았네요. 3주 안에 쫓아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붙어버리니까 소름 돋는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까지 들려드렸고요. 어떻게 좀 무서우셨나요? 난 이런 자꾸 따라오는,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귀신들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 봐도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걸 보면은 센 귀신이었나 봐.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도 좀 처음 알았던 그런 지식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도동 할매가 해준 이야기. 과자를 먹고 있었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 과자 특성상 2개, 3개가 붙어서 딸려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날도 2개가 붙어 있어서 이걸 한 번에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하나가 툭 떨어지더니 다트 꽂히듯이 과자 봉지에 그게 팍 꽂힌 거야. 처음에는 이거 봐라? 진짜 신기하네? 하면서 핸드폰을 들어서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아니, 이 과자 봉지에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꽂히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 지금은 다 큰 어른이지만 당연히 나도 아주 어렸던 시절이 있었지. 누구나 그렇듯이. 어릴 적에 살던 시골에는 도동 할매라는 분이 계셨어. 왜 도동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 도동이 그분 성함은 아니었어. 별명 같은 거였나 봐요. 그 어르신은 거의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사셨는데
집 앞마당엔 마을에서 제일 큰 감나무가 있었고 그 집은 마을 중심, 마을 어디를 가든 꼭 거쳐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 우리 집은 바로 그 도동 할매댁 맞은편 창문으로 보면 할매댁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일 정도의 그런 거리였어. 지금도 그때 풍경은 내 기억에 향수처럼 남아있어. 애들이랑 도랑에서 놀다가 해가 지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잖아. 그때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펼쳐질 무렵 붉은 하늘 아래 도동 할매 집이 그렇게 기괴해 보일 수가 없었어. 어느 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딱 켜질 무렵이었어. 도동 할매 댁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창문 틈으로 살짝 보면서 혹시나 눈이 마주칠까봐 조심하고 있었지. 애들 사이에서는 돌던 말이 있었거든. 도동 할매가 야밤에 호랑이를 불러서 밥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걸 본 사람은 호랑이의 밥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갑자기 안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그 도동 할매가 나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나는 무서워서 바로 이불로 기어 들어가서 이 무서움을 못 참고 친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안겼어. 할머니, 그 도동 할매가 나보고 막 이렇게 오래. 그랬더니 친할머니가 그러면 가봐 이러시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도동 할매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윗 어른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잘 따랐던 그런 분이셨거든. 그래서 무서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동 할매 집에 들어가게 됐어. 들어가서 알게 된 건 도동 할매는 진짜 친절하고 인자한 분이셨어. 그런데 동시에 신기가 있었던 분이셨지. 포근한 친할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날 나를 부른 이유는 때가 돼서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다고 해서였어. 그 전에 귀신, 짐승, 인간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기 시작했는데 이 할매의 말씀에 따르면 귀신, 짐승, 인간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엮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어. 예를 들어서 짐승과 인간은 탯줄이나 알끈 같은 걸로 이어지는데 태어날 때 끊어질 뿐 사실 보이지 않는 끈은 계속 존재한대. 아주 오래전 인간이라는 생물이 동물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죽을 때가 돼도 자기 생의 끝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특성이 있었다는 거야. 인간이. 저승사자가 이제 삶의 기한이 끝났으니까 어서 명계로 가자 라고 해도 물증이 없으니까 안 믿고 버틴대. 안 가겠다고, 저승으로. 그래서 옥황상제가 직접 나서서 사람을 찾아가서 오른손을 딱 잡고 손바닥에 금을 팍 그었더니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온몸이 늙고 쇠약해져서 머리는 막 하얘지고 삶이 고통스러워졌다고 했어. 결국 그렇게 불편함 속에 이승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서 그렇게 명계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손의 손금, 그게 바로 명줄이고 그 유래가 저승사자가 남긴 증표라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은 늙어가고 명계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됐다는 이야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도동할매가 나한테 해주려던 말의 핵심은 내 손금에 대한 이야기였어. 나는 양손에 일자 손금이 있는데 그게 일확천금을 얻거나 패가망신을 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손금이라고 하시더라고. 그 이유도 들려주셨어. 옛날 옛적 힘이 아주 센 남자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자 저승사자가 그를 데리러 왔대. 근데 이 센 이 남자가 이승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가지고 찾아온 저승사자한테 막 덤빈 거야. 야 와봐, 이씨 와봐, 이렇게 된 거야. 저승사자가 칼을 쫙 뽑아 들고 이 남자를 내리치려고 하자 그 남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탁 막았고 결국 저승사자의 칼을 딱 빼앗아서 저승사자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해. 이거를 본 옥황상제가 그 남자의 도전 정신에 감명을 해가지고 제 명에 살 수 있도록 상을 내렸대. 그 칼날을 막은 손자국이 바로 일자 손금의 유래라고. 그래서 양손 일자 손금을 가진 사람은 도전 정신이 강하고
무식할 정도로 용감해가지고 하는 일이 성공하면 대성하고 실패하면 완전히 쪽박을 차는 그런 극단적인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도동할매가 하신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 너는 귀신이랑 끈이 엮여있는 상태야. 야, 그 말 진짜 그때 당시에 애였던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 내가 귀신이랑 끈이 엮여져 있다는 거야.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은 다행스럽게도 그 귀신은 악귀가 아니라 조상신, 정확히는 내 친할아버지였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도 나를 곁에서 지켜주고 계시다가 힘이 닿으면 명계로 가신다고. 그때가 오면 나타나는 신호가 음식의 맛이 좀 바뀌거나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셨어. 그건 나랑 연결돼 있는 친할아버지가 명계로 가시기 전에 배고프실까봐 음식을 챙겨 가시는 거고, 우리한텐 그게 인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서 감사 인사를 올려드리면 아주 좋게 마무리된다고 하셨어. 귀신, 짐승, 인간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그 끈이 때로는 사람과 짐승을 연결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은혜에 갚은 까치, 호랑이, 충견처럼 귀신과 짐승, 귀신과 사람도 연결되기도 하고, 빙의, 내림, 홀림 같은 현상들을 말하는 거겠지. 심지어 귀신들끼리 얽혀가지고 아주 강력한 마귀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끈이나 실은 옛날부터 무겁고도 성스러운 의미를 가진 존재였던 거고, 아무튼 도동할매 말씀이 맞다면 내 친할아버지가 나를 계속 곁에서 지켜주고 계셨던 거고, 그저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 버스에 치일 뻔한 적, 맹장염이 악화돼가지고 이게 복막염까지 갔던 적, 할아버지 산소 벌초하러 갔다가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절벽 아래로 막 굴러 떨어질 뻔했던 적. 근데 꼭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잡아주는 듯한 일이 있었어. 젖은 흙을 밟고 미끄러졌을 때도 절벽 가장자리에 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딛고 살았지. 기분이 좀 오묘하네. 도동할매 얘기를 이렇게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때 들었던 말들이 지금 내 삶에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서 그때 과자가 꽂힌 그 탁 하는 소리 하나로 이 모든 기억이 떠오른 것도 어쩌면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신호가 아니었을까 싶어.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좀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첫 시작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과자들 초코 묻어있거나 아니면 그런 소스 같은 게 묻어져 있으면은 한번 집어 올렸을 때 과자가 낱개로 떨어지는 것보다 뭉쳐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2개 붙어있네? 오, 꿀! 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가 떨어지면서 과자 봉투에 푹 다트 꽂히듯이 꽂혔다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해. 과연 그 과자는 뭐였을까? 왜냐면 이 방송 끝나고 내려가서 그 과자를 사 먹고 싶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과연 다트 꽂히듯이 과자 봉지에 딱 찍힐 수 있는 과자가 뭘까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해.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리고 마을에 가장 무서워했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연세가 그 마을에서 가장 높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가 있던 분이지. 사연의 주인공한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해줄게 라면서 해줬던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던 거죠. 사연의 주인공 손금은 일자 손금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제 두 손금이 일자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구독자 모임을 하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전 손금이 2개밖에 없어요. 생명선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손금 봐주시는 분들이 제 손금 보면은 되게 특이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2개 양쪽이. 어쨌든 그 손금에 대한 유래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귀신, 짐승은 서로 끈으로 엮여 있다. 무서웠던 게 귀신과 귀신이 끈으로 묶여있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마귀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한테는 귀신이 엮여 있는데 다행히 조상신, 친할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어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분명히 내가 아는 맛인데 간이 안 맞나? 뭐지? 음식 맛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향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든다. 이때는 뭐냐면
나랑 연결되어 있는 귀신이 잠시, 그러니까 명계, 이승 말고 명계로 넘어갈 때 음식을 싸간다고 해요. 내가 먹고 있는 걸 싸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제사밥 같은 거를 먹으면은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맛이 안 느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나만 들어본 건가? 그런 것처럼 나랑 엮여있는 귀신이 명계로 잠시 넘어갈 때 도시락처럼 내가 먹고 있는 걸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이야기였고 제 딴에는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처럼 혹시 일자손금 계신가요? 혹은 저처럼 생명선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전 생명선이 진짜 없어요. 이 가장 밑에 있는 손금이 생명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세 번째 가장 두꺼운 거. 근데 이게 제가 짧게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손을 이렇게 봐보세요. 생명선이 엄지손가락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장수, 엄지손가락 위에 있으면 단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전 그거밖에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생명선. 근데 난 생명선이 없다. 너무 신기한 거지. 뭐 두뇌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생명선밖에 없어. 제사 음식이 잘 쉰대요. 아, 그런 것도 그런 이치겠다. 소름 돋아.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과학적으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아빠가 그러셨는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담배 맛은 좀 싱겁대요. 이런 것도 같은 이치인가 보다. 그쵸? 그 음식을 드시는 분,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귀신이겠죠? 피우고 먹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맛이 좀 빠지고. 그리고 손금을 볼 때 있잖아요. 그냥 이런 선들도 보지만 여러분 손 이렇게 마디 보시면은 지문이 둥글둥글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이 완전히 동그라미처럼 동그랗게 모여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이걸로도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다 달라요. 뭐 손금에 관한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정치적에 높으신 분이 성공하려고 뭐 여기 칼로 그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손주가 되게 아프고 항상 갤갤거리고 어디만 가서 얘 사주를 보면은 얘 죽을 운명이다 이랬던 거야.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내 손주. 그러면서 칼로 이 손주의 생명선 있죠, 이거를 푹 그었어요. 여기까지 진짜 장수하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다 아물고 나서 진짜 손금처럼 생긴 거야.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이 깜짝 놀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러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 무당의 눈에 보인 건 애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왔대. 무당집에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의 운명을 바꾼 거죠, 할머니가. 근데 무당들은 거꾸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 혹은 죽을 사람들. 맞아, 손금 성형도 있다는 얘기. 맞아, 저 그거 들어봤어요. 신기한 이야기가 나왔던 아주 재밌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수업 중 학생들한테 해줬던 이야기. 수업 중이었는데 아이들 눈빛이 이게 딱 봐도 와 지겨워 죽겠네 하는 표정이더라고. 시계를 슬쩍 보니까 남은 시간도 넉넉하길래 쌤이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했더니 애들 눈이 갑자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문득 내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 내 친구는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였는데 심리학뿐만 아니라 유령, 귀신, 무당 같은 기이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 나도 원래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친구한테 자주 물어봤어. 귀신 진짜 있어? 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질문들. 그냥 심심해서 던졌던 질문들이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꽤나 충격적이었지. 귀신은 존재하고 만나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너무 흥미가 생긴 나는 계속 물고 늘어졌고 결국 그 방법까지 알아냈어. 그 뒤로 몇 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이 조건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지.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야. 그 당시에 내가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강원도 산 쪽으로 단체 여행을 가게 됐어. 가기 전부터 이번엔 이거 꼭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굳혔지. 도착해 보니까 정말 깊은 산속이었어. 이 정도면은 인적도 드무니까 조건은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낮엔 신나게 놀고
밤이 되니까 나는 애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두운 그리고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했어. 애들 눈빛이 막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길래 간단한 설명을 시작했지. 먼저 필요한 건 종이랑 동전. 종이에는 숫자 0부터 9, 자음과 모음, yes, no를 써놓고 왼쪽엔 위에서부터 계단, 강물, 절 이 세 그림을 차례대로 그렸어. 그 친구 말로는 이 세 가지 그림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올 때 귀신이 밟고 오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 계단, 강물, 절. 아무튼 다 준비를 하고 친구가 말했던 조건, 즉 이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3명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에 따라서 나 포함 2명의 학생을 더 불렀어. 이렇게 셋이서 계단 그림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올린 다음에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 처음엔 다들 진지하지 않았어. 그 2명의 아이도 이게 그냥 장난처럼 해프닝처럼 이렇게 여기고 웃더라고. 동전은 계속 계단 위에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근데 한 10분쯤 지났을까? 이제 포기할까? 싶은 순간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셋이서 말도 안 맞던 그 주문 있잖아. 귀신을 부르는 주문. 이게 마치 한 명이 돼서 말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어. 정말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지. 그때였어. 동전에 손을 얹고 있던 애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으악!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탁 기절해버리는 거야. 그 아이가 기절하니까 한순간에 그곳은 난장판이 됐어. 여자아이는 막 울고 다들 그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지.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정신을 차렸고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서 야, 너 왜 기절한 거야? 물어봤어. 그 아이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 동전, 그 동전이 얼음처럼 너무 차가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똑같이 그걸 느꼈던 기억이 떠올라서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아이들은 더 흥미를 느꼈고 우리 셋도 계속 진행해 보기로 했어. 기절한 학생 대신에 다른 학생을 불러서 셋이서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지.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어두운 분위기였고 금세 동전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 셋 다 움찔했지만 이번엔 예상하고 있던 거니까 계속 진행했어. 계단을 3번 돌고 강물을 3번 건너 절로 오너라.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전이 움직이는 거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 근데 주문이 끝날 무렵에 셋이 동시에 동전에서 손을 탁 떼버렸고 눈을 떴어. 그리고 종이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아무런 움직임도 느끼지 못했는데 동전이 계단, 강물을 지나서 절 그림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던 거야.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기겁했고 나도 소리를 지를 뻔했지. 왜 손을 뗐냐고 물어봤더니 셋 다 같은 이유였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동전이 너무 차가웠어요. 진정하고 절 위에 놓인 동전을 바라봤어. 친구 말로는 지금 이 상태가 귀신이 온 상태라고 했어. 이제 귀신한테 질문을 하면 된대.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나조차도 몰라서 망설여졌어. 용기를 내서 물어봤지. 지금 여기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난 지 몇 초도 안 돼서 2-3명의 아이들이 기절해버렸어. 내가 질문하자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종이 위에 동전이 혼자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절 그림 위에 있던 동전이 빠르게 예스 쪽으로 혼자서 이동했어. 공포와 동시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흥분이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또 물었어. 몇 살이세요? 동전이 1을 거쳐서 9로 싹 19살이었던 거지. 왜 귀신이 됐나요? 이 질문은 정말 물어보자마자 후회했어. 동전이 한글의 자음 모음 위로 미친듯이 막 이리저리 혼자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아이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나도 느낌이 안 좋아서 이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 바로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감사의 말을 전한 뒤에 종이를 탁 빼서 불에 태워버렸어. 그렇게 끝낸 뒤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진짜 난장판이더라고. 기절해 있는 애들, 막 울고 있는 애들, 오히려 막 흥미로워하는 애들까지. 겨우겨우 애들을 진정시키고 정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다들 겨우 잠들 수가 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귀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게 됐고 몇 년 뒤 그 존재를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된 기적 같은 사건을 겪게 돼. 내 이야기가 끝나자 학생들이 아쉽다는 눈빛으로 눈에 불을 켜고 물어보더라고. 쌤! 그 기적이 뭐였어요? 쌤 그래서 뭐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지. 너희는 지금 지하철에 치여서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의학적으로 살아날 수 없었던 사람의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사실 귀신을 불렀던 그날 종이를 불태우기 전에 뭔가가 나한테 붙었던 것 같아. 지하철 선로에서 무언가가 날 잡아당겼거든. 그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따로 해주진 않았지. 아무튼 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 입이 쫙 벌어졌고 그렇게 수업을 끝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참 무서웠던 이야기 같아요. 강령술이죠. 귀신을 부르는. 분신사바 말고도 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처음 들었네요. 3명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서 하는 강령술. 근데 제가 알기론 귀신은 물을 못 건넌다고 알고 있는데 그림 3가지를 그려야 된대요. 계단, 강물, 절. 귀신들이 이승으로 넘어오는 순서래. 소름 돋는다. 분신사바는 둘이서 이제 볼펜 잡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셋이서 동전을 잡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셋이서 손을 딱 뗐는데 동전이 혼자 움직였다는 거죠. 질문을 해놓고 나서 무섭고 이거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 종이를 불로 태운 것까진 잘했지만 이 귀신이 열받았던 건지 붙은 거죠. 이 사연의 주인공,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 듣고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부르질 말았어야지. 아니 말 시켜놓고 쌩 까면은 사람들 열받잖아요. 귀신 얼마나 더 열받겠어. 그 먼 저승에서 2승까지 단계를 거쳐서 내려왔는데 나한테 질문을 해. 19살이요 어떻게 죽었니? 막 그 자음 모음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불태워버려. 뭐야 말 시켜놓고 이런 씨 하고 붙은 거죠. 전 그렇게 봐요. 난 이거 사람이었어도 열받았어.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나서 강령술을 왜 하는 거야 대체.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그러니까 물론 3명이서 하라고 했지만 아니 자기 혼자 하면 했지 애들까지 위협에 끌어들인 거잖아요. 지금 20명 과외한 애들을 지 궁금하다고 얘네들한테 붙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쁜 새끼죠. 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강령술은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돼. 이거 또 누가 따라하지 않겠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위험합니다. 듀라 안녕하세요 해봐. 이제 가자. 아빠 이제 이야기 더 해야 돼. 우리 연행하자. 좀 이따가 봐. 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수면제. 엄마가 머리를 말려주시다가 해주신 이야기야. 우리 엄마는 지역 이름이 붙은 땡땡 여고를 나오셨거든. 근처에 땡땡 남고도 있는 그 학교야. 아무튼 그 지역에선 꽤 알아주는 학교였대. 기숙사도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시길 그 당시 엄마보다 2년 선배 중에 총각 선생님을 정말 심각하게 짝사랑하셨던 분이 있었대. 엄마가 지금 환갑이 넘으셨으니까 거의 40년도 넘은 일이겠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였고 주변 반대도 장난이 아니었대. 선생님도 제자가 귀엽긴 한데 이건 좀 딱 그런 식으로 반응하셨다고 하더라고. 결국엔 절망한 거야. 그 선배가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수면제를 막 먹고 살자 시도를 했대. 하필 그날이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다고 하더라. 주말이나 휴일이었는지 뒷산이 가까운 기숙사에서는 여고생 5명 6명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몰래 술판을 벌이고 술게임을 하고 있었대. 그 당시에도 술게임이 있었나봐요.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은 좀 졸리다고 게임에서 빠져서 초저녁부터 자고 있었고, 그렇게 게임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덜컹거리는 거야. 게임 중이라 다들 감독 선생님이 오신 줄 알고 바짝 쫄았는데 바닥에서 바스락 뭔가 긁는 소리가 들리더래. 뭐야, 쥐인가? 하고는 그냥 다시 게임을 계속했대. 순간 잠깐 조용해지더니 쾅쾅쾅쾅쾅쾅쾅쾅쾅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에 자고 있었던 그 언니도 깨고, 그래서 아씨 뭐야 진짜 하면서 술 게임을 하던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일어서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게임 중이기도 했고 다들 쫄아가지고 자다 깬 그 언니한테 야 너가 좀 나가봐 하고 시켰대. 그 언니는 잠결에 알았어 하면서 비몽사몽에 나갔는데 그 언니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대.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까 선생을 짝사랑했던 선배 있지, 뒷산에서 수면제를 먹고 살자 시도를 한 그 상태로 정신이 반쯤 나가서 비가 왔다고 했잖아. 진흙탕 산길을 기어서 내려온 거야. 그 모습이 손톱은 다 뒤집어져 있었고 눈은 돌아가서 흰자만 보였고 입에서는 피거품이 막 줄줄 흘러나오고 있고 머리랑 옷은 흙탕물에 막 엉망진창, 정신도 막 오락가락하고. 잠결에 그런 장면을 탁 본 언니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던 거지. 참 안타깝고 소름 돋는 게 정작 그 살자 시도를 했던 그 선배, 짝사랑했던 그 선배는 살았대. 병원에 실려가서 말이지. 엄마한테 엄마 이 얘기 진짜야?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진지하게 진짜야 라고 하셨어. 돌아가신 그 언니네 집이 철물점을 했었대. 위치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시절 친구분이랑 통화까지 하시더라고. 심장마비 와서 죽은 그분만 너무 불쌍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열도 받고, 살자 시도를 할 때 유명한 이 수면제 많이 먹고 하죠.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당간당하게 먹었나봐. 시도를 한 거죠, 뒷산에서. 고등학생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문을 누가 쾅쾅쾅쾅 두드리고 막 긁는 소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술 게임을 하던 친구들은 게임이 한창이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 그래서 먼저 자고 있던 사람한테 야 네가 나가봐 이렇게 된 거지. 자고 있던 사람이 비몽사몽에 문을 열었는데 저 같아도 그 장면을 보면은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비 오는 산길을 기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내려오느라 손톱이 다 빠진 거야. 손톱 다 빠지고 수면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눈 다 까디집혀지고 흙탕물에 이런 상태로 하면서 와가지고 기어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걸 보고 심장마비가 어떻게 안 와. 심지어 자다 깨가지고 비몽사몽이었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이게 웬 봉변이에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술 게임을 벌이던 사람들이 좀 짜증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더 문제는 이 살자 시도를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애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자기는 살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살자 시도를 왜 하냐고. 어쩌면 이 살자 시도를 한 사람의 팔자가 너무나도 세고 이렇게 명줄이 길어가지고 지는 안 죽고 대신에 이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게 무슨 민폐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도하지 말자고요. 되게 심한 죄래요. 죄 중에서도 가장 심한 죄 중에 하나라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이번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기가 막힌 타이밍. 첫 번째, 내가 어릴 때 얘기야.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 그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 그 이후로 엄마랑 연락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 당시 엄마는 삐삐를 들고 계셨는데 내가 호출을 계속해도 3일 4일 후에야 연락이 오곤 했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사고였어. 그냥 갑자기. 그때 내가 해야 했던 일은
아빠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다 돌려가지고 상황을 알리는 거였지. 안녕하세요. 저 땡땡땡 아들 땡땡이에요. 저희 아버지 오늘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직접 해야 했는데 솔직히 그땐 너무 어려서 슬프다 아마 뭐 그런 감정조차 없었어. 그냥 작은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다 돌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뚜루루루 전화가 울리는 거야. 받아보니까 평소 연락도 거의 없던 엄마였어.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아무 감정 없었던 내가 갑자기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 죽었어. 죽음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엄마, 아빠 죽었어. 지금 땡땡 병원에 있어. 빨리 와. 엄마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셨어. 그때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셨대. 아이고 애미야, 어떻게 알고 왔노?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 꿈에 내가 나왔대. 엄마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아빠가 생전에 선물해준 목걸이를 내가 꿈에서 막 울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잖아 하면서 툭 끊어버렸다는 거야. 그 목걸이를.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집에 전화해봤더니 내가 딱 그 타이밍에 아빠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었고 전화를 받은 게 엄마였던 거지. 지금도 엄마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다고 하셔. 29살인 지금 돌아보면 그냥 아빠가 저승으로 가기 전에 엄마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싶기도 해. 기막힌 타이밍 두 번째. 이번엔 내가 중학생 때 이야기야. 우리 동네에 정말 흉가로 유명한 집이 있었어. 근데 거기가 우리한테 놀이터였지.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집의 문이 잠겨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 어쨌든 친구네 집을 가려면 그 흉가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여느 날처럼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친구들이 앞서가고 나는 조금 뒤에 걷고 있었는데 그 흉가 그 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거야. 흰 모시옷 같은 걸 입고 인자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왜 저 흉가에서 할아버지가 나와? 하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순간 다리에 쥐가 나는 거야. 진짜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그리고 이상하게 꼭 뒤를 돌아봐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봤는데 할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냥 진짜 사라졌어. 증발. 분명 내가 방금 지나쳤는데 완전 순간이었는데 말이지. 왜 없지?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그땐 귀신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와 진짜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 친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뭐해? 이러길래 방금 저 흉가에서 할아버지 한 명 나왔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 지나가자마자 나 다리에 쥐나고 뒤돌아봤는데 그 할아버지 없어졌다? 신기하지? 어이씨 닭살 돋아.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들 반응은 아이고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요? 막 이러는 거야.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진짜 닭살 돋는 일은 몇 년 후에 생겼어. 내가 18살 때쯤 게임에 빠져가지고 방학 내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완전 페인처럼 살았어. 그날도 집에서 게임 중이었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문득 갑자기.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뜬금없었지. 그래서 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몇 번 울리더니 친구가 딱 받았는데 주변에서 와씨 미친 씨, 야 얘한테 전화 왔어 하면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인 거야. 뭐지 싶어서 야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그 타이밍이 딱 그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흉가 있지, 그 흉가 앞을 지나가면서 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대. 야 옛날에 그 땡땡이가 여기서 이상한 할아버지 봤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막 지 혼자 쥐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할아버지 사라졌다고 해서 다들 빵 터졌었잖아 막. 딱 이렇게 말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평소 먼저 연락을 안 하던 내가 전화를 한 거였지. 다들 진짜 닭살 돋았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였는데 그 이후로 우린 그 흉가 앞을 웬만하면 안 지나가. 지금은 그 동네에 다 부서지고 아파트를 올리는 중인데 이상하게도 아파트는
중간에 멈춰서 더 이상 공사를 안 하고 10년 넘게 그 자리는 그대로 공터로 남아있어. 그 흉가 규모도 꽤 컸고 정말 음산했거든. 기가 막힌 타이밍 세 번째. 이번엔 내가 17살 때, 그때는 진짜 할머니랑 엄마의 속을 엄청 썩이던 시절이었어. 오토바이도 면허 없이 그냥 타고 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완전 개망난이었지. 한 번 집에서 나가면 일주일 막 2주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놀기 바빴어. 근데 그날 친구 한 명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야 그래 타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어.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기엔 이미 늦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자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쌩 하고 가고 있었는데 꽝!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그대로 박아버린 거야. 아니 뭐 면허도 없지, 사고 난 차는 오른쪽 문이 그냥 다 찌그러져 있지, 친구 다리에선 피가 막 나고 있지. 진짜 머릿속에는 가평 잣됐다 이 생각뿐. 근데 그 차주 아저씨가 정말 천사였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면서 괜찮아? 병원 가자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시는 거야. 나는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손사래를 쳤는데 이 아저씨가 명함 주고 현금 막 5만 원을 주면서 그냥 가보라고 하셨지. 진짜 기절할 뻔했지. 야, 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나?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병원 가서 허벅지를 꿰매고 한 3만 원쯤 나왔던 것 같아. 남은 돈으로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냈고 오토바이는 완전 박살났지. 친구 다리 꿰맸고 무릎 다 까지고 팔도 까지고 얼굴엔 상처까지. 근데 나는 무릎만 살짝 까였어. 멀쩡했어. 그래서 그냥 옷 갈아입으러 집으로 들어갔거든. 3, 4일 만에 집에 들어간 거였는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친척들 전부 다 집에 와 있는 거야. 왜냐면 그날이 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 할머니는 내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셔가지고 애타게 나를 찾고 있었는데 아빠 사진 앞에 향을 올리니까 내가 딱 그 타이밍에 들어온 거야. 멀쩡한 모습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다쳤거나 경찰에 신고가 됐거나 그냥 계속 놀고 있었다면 절대 집에 못 들어갔을 텐데 딱 그때 사고가 나서 옷 갈아입으러 갔더니 제삿날이었던 거지. 난 지금도 아빠가 날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 그 사고 이후로 오토바이는 아예 안 타. 지금 이 얘기는 술자리 안주로 종종 올라오는 레전드 썰이고 말할 때마다 다들 닭살 돋는다고 해. 내가 귀신을 보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정말 자주 있었어. 그리고 꿈을 자주 꾸는데 그게 이상하게 현실이랑 맞아떨어질 때가 많아. 촉이 좋은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있어. 아무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신기가 있거나 귀신을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귀신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남들보다는 좀 예리한 신기 요런 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3, 4일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제삿날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후레자식 아버지 제삿날도 모르고 그냥 밖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오토바이 타고 놀던 거죠. 이 쌍놈의 새끼라고 표현할게요. 야, 근데 이제 그 뒤에 한 말이 더 가관이야. 나는 다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날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 이게 난 너무 킹받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얘 때문에. 물론 다들 뭐 어릴 때 한 번쯤 논다고 하긴 하는데 좀 심했던 것 같아. 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제삿날도 까먹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지켜준 아버지, 저승에서 상 줘야 돼. 근데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피해서 이혼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삐뚤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안타깝고 뭐 이해도 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아버지 제삿날은 까먹으면 안 되지. 쌍놈의 새끼고. 계속 빨간 약 발라줬다가 팼다가 빨간 약 발라줬다가 팼다가 했는데
이해하면서도 승질이 나가지고 참나. 여러분들도 다 학창시절에 좀 노셨죠? 전 진짜 안 놀았어요. 전 되게 평범했고. 아무튼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당과 촉. 나는 어릴 때부터 무당, 귀신 이런 거에 믿음이 좀 있었어. 근데 진짜 무당을 완전히 믿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줄게. 내가 어릴 적 친구 어머님 중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분이 계셨어. 항상 아프시고 항상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 엄마 신내림 받아야 되는데 나랑 내 동생 장가 갈 때까지는 안 받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매일 아프셔. 그랬던 분이었어. 신내림을 받으면 신을 모시는 집안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자식들 결혼에 혹시나 영향이 갈까봐 꾹 참고 그걸 버텨오신 거였지. 근데 우리가 18살? 21살? 그 사이 때였을 거야. 진짜 그 친구 집에 줄초상이 나기 시작했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첫 해엔 작은아버지, 그 다음엔 큰아버지, 그 다음엔 친척 형님 막 계속 줄줄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결국 친구 어머님은 우리가 20살쯤 됐을 때 굿을 하기로 결심하셨고, 친구는 야, 나 이거 솔직히 무섭고 좀 싫어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같이 와달라고 했지. 거기에 우리 중 한 명의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굿이나 무당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부담 없이 그 친구네 집에 구경하러 갔고, 도착하니까 막 장장장장장장 굿판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어. 우리는 주변에 앉아서 구경했지. 내가 전문 용어 같은 건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쓸게. 굿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어. 갑자기 친구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춤을 추시면서 두꺼운 남자 목소리로 친구 아버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 어머니가 형님, 담배 한 같이 주시오. 우리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 왜냐면 친구 어머님은 원래 담배 절대 안 피우시고 폐랑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셨던 분이셨거든. 근데 그분이 진짜 겉담배가 아니라 속담배를 피면서 형,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외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와, 진짜 무섭기보단 너무 신기했어. 그렇게 굿이 끝나고 우리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몇 개월 뒤 친구가 나한테 말해줬어. 그때 우리 엄마 담배 피운 거 봤지? 그때 들어온 귀신 있잖아. 우리 작은 삼촌이래.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셨거든.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신기했어.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야. 몇 달 뒤 친구네 집에서 그 작은 삼촌 영혼 결혼식을 했대. 친구는 꽃가옷 알지? 꽃가옷도 하나 사서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따로 태워줬더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웬 꽃가옷? 했는데 그 꽃가옷엔 비밀이 있었어. 우리 친구들끼리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지. 예전에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진짜 뜨거운 사랑을 했었거든. 그래서 원치 않던 임신이 됐던 거야. 가족들 몰래 낙태 수술을 했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지. 근데 영혼 결혼식 전에 무당을 여러 번 찾아갔는데 어느 날 무당이 이 친구 손을 딱 잡더니 이러더래. 아빠, 꽃가옷 사줘. 응? 나 꽃가옷 사줘. 하면서 애처럼 징징거리는 거야. 이 친구는 당황해서 손을 막 뿌리쳤는데 무당은 계속 친구 손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꽃가옷 사줘, 아빠. 이러더래. 그 일로 그 비밀이 부모님한테 다 들켜가지고 친구는 엄청 혼나고 결국 꽃가옷을 새로 사줘서 또 태워줬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날부터 귀신, 무당 완전히 믿게 됐어. 친구가 거짓말할 애도 아니고 그 어머님이 무당이랑 짜고 연기할 이유도 없잖아. 너무너무 소름이었던 거지.
그 말 한마디, 아빠 꽃가옷 사줘. 그 한마디로 친구의 비밀은 모두 들통난 거지. 그래서 난 지금도 귀신 보는 사람들, 귀신을 좋은 데로 보내주는 무당, 이 모든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야기야. 나는 서울에 살고 내 친구는 부천에 살아. 어느 날 평소에 절대 잘 안 나오던 그 친구가 서울까지 놀러 나온 거야. 우리 둘이, 그리고 그 친구 여자친구, 지금은 부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내 친구 하나까지 이렇게 넷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 새벽 2시쯤 이제 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 친구네 집까지 따라가고 싶더라고. 맨날 놀러 오라고 막 해도 안 갔던 내가 그날은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래 이러고 징징댄 거야. 민폐 중에 민폐였지. 이제 이 둘이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막 술 먹은 진상 나랑 이 친구가 집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날 진짜 이유도 모르게 너무 따라가고 싶었어 그냥. 그래서 우리 넷은 택시를 타고 부천으로 갔어. 친구네 아파트에 도착했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재수씨, 그러니까 친구 와이프가 이러는 거야. 오빠, 나 집에서 나오는데 계단에 이상한 여자애가 있었어. 막 울고 있더라?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막 도망가더라. 왠지 무서웠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농담처럼 한마디 했어. 야, 그럼 그 애 뛰어내린 거 아니야? 다들 야 설마 하면서 넘겼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그 아파트가 복도식이었는데 그냥 이상하게 계속 창문 밖을 보고 싶은 거였지. 그때 내가 그 촉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갔으면 이 사건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근데 그날 내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복도 끝 창문에 고개를 살짝 내밀었지. 그리고 야, 저 밑에 사람. 애들이 야, 이 미친 새끼야 장난치지 마 무섭게 그러는데 야 진짜야 사람 있어. 112랑 119 그 신고하자.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밑을 보고는 다 경악을 한 거지. 이거 진짜야? 어떡해? 재수씨가 나도 볼래 하길래 내가 바로 막았어. 너는 보지마. 진짜 너 보지마. 안돼 이러고 112, 119에 신고하고 20분 지났을까? 경찰이 도착했어. 우리가 최초 발견자니까 질문을 막 받았지. 어떻게 발견했냐. 술 먹고 올라오는데 이 재수씨가 이상한 여자애를 봤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창문 아래를 봤다 그랬더니 재수씨가 경찰한테 말했어. 아까 계단에서 그 여자애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낮이었어요. 경찰이랑 같이 그 장소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눈물 닦은 휴지, 막 수많은 담배꽁초, 그리고 문득 문 뒤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봤더니 거기 가방이 있었어. 그 안에서 핸드폰, 지갑, 그리고 유서가 나왔지. 경찰한테 들은 얘기론 그 여자분은 19살이었어. 가방 안에는 아빠한테 쓴 유서 한 장, 친구들한테 쓴 유서 한 장이 있었고 아버지도 딸이 살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도 안 받았대.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여자가 생각이 나. 그 집에 살던 친구들은 그 존재를 못 느꼈지만 내가 그날 따라가고 싶었던 이유, 혹시 그러니까 그 떨어진 친구가 자기 시체가 빨리 발견되고 싶어서 나를 불렀던 거 아닐까? 지금도 가끔 혼자 있을 때 무서운 글을 보면 그 얼굴이 떠오르긴 해. 부디 좋은 곳에 가셨길. 나 이상하게 시체를 자주 봐. 사고 현장,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올리는 장면, 원래 잘 안 가던 곳인데 갑자기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이상해.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촉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무당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엄마가 아들들의 앞길을 위해서 계속 신내림을 안 받았던 거죠. 신병이 왔는데 이유 없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들이 결혼할 때 이게 폐가 될까봐
안 받고 하다가 줄초상이 났던 거예요. 신을 거부를 하니까 신이 가족부터 친 것 같아.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막 다 죽어 나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촉이 좋았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네 집에 가겠다고 이제 술자리 다 파는 그런 자리에 민폐잖아요. 특히나 친구 커플은 이제 술 먹고 찢어져가지고 집에 가는데 둘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친구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촉이 좋아서 그런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너는 집에 갈래. 갈래. 이래서 따라갔던 거죠. 근데 가는데 창문을 보고 싶다 라는 촉이 딱 왔던 거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떨어져 있었죠. 이 사연의 주인공이 마지막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죽은 사람 자기가 빨리 발견되고 싶어서 나를 부른 건 아닐까? 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근거를 또 얘기를 해줬죠. 나 이상하게 시체를 자주 봐. 사고 현장,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올리는 장면 등등 원래는 잘 안 가던 곳인데 갑자기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생겨. 이러는 걸 보아하니 이 사람은 주파수가 약간 귀신들이랑 잘 통하는 그런 주파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었을 때 내 시체가 부패되기 전에 빨리 발견됐으면 싶을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내가 뭐 살자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근데 그 시체가 아무도 왕래가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거야. 그럼 막 부패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되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에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촉 같은 거를 유발시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자석처럼? 나침반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던데? 사이코메트리는 물건에 있는 기억을 읽는 거고 그 있는데 약간 영혼 나침반 같은 그런 게 있어. 능력이 하여튼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분은 약간 형사가 됐으면 어떨까? 형사가 되면 진짜 좋겠다. 이 촉 같은 게 딱 와가지고 이거 봐라 해가지고 딱 가보면 증거물 나오고 형사가 천직인데. 근데 형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 알죠? 공부 진짜 잘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돼요. 야, 이분이 형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촉이 비상하게 좋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장례 지도사 하셔야 될 듯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장례 지도사 혹은 형사 이런 거. 근데 참 여기도 살자 사건이 나왔는데 살자 하면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저승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혹시나 우리 가족들의 꿈에 나올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심지어 투신 살자를 하면은 터졌을 거 아니야. 끔찍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내 가족한테 어떻게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그냥 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발이 시려워. 우리 외가는 경기도 하남시 외곽에 있었어. 지금은 서울 강동구랑 경계에 맞닿은 동네지. 예전엔 초1리였는데 지금은 동으로 승격됐더라고. 초1리는 이성산이라고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제일 북쪽에 있는 해발 210m 정도 되는 낮은 산 밑에 있었어. 산이 높진 않았지만 삼국시대 전투가 많이 있었던 곳이라서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유골이 심심치 않게 발견됐던 그런 산이었지. 실제로 9차례에 걸쳐서 발굴도 했던 그런 곳이었고 그 동네는 광산 김씨 집성촌이었거든. 한 집 건너면 다 친척인 그런 마을이었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동네 이장이셨고 외할아버지는 그 시절엔 보기 드문 육척장신의 마른 체형이었어. 엄청 막 꼬장꼬장 이런 느낌이었지. 근데 또 의외로 평판은 되게 좋으셨대. 외숙모들이 그러더라고. 외할머니랑 금술도 엄청 좋으셔서 9남매를 낳으셨대. 우와, 정력왕. 우리 엄마가 셋째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던 거지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일이지. 그 9남매가 북촌 알지? 북촌 같은 데나 가야 볼 수 있는 그 오래된 한옥에서 막 복닥복닥 거리면서 살았어. 나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집에서 살았었고 그러다가 내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갈 무렵쯤이었나? 외할아버지가 편찮아지시기 시작했어.
가남이셨거든. 가남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본인도 몰랐고 가족들도 몰랐던 거지. 근데 병원을 가보니까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였고 결국 병원을 나와 집에서 요양을 하기 시작하셨어. 식구는 많아도 이게 병간호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외할머니는 그걸 남한테 아무것도 안 맡기고 그냥 다 혼자 하셨어. 대소변 치우는 것도 몸 닦아주는 것도 전부 직접 하셨지. 두 분 금술이 진짜 좋으셨거든. 그러던 어느 초겨울이었어. 아마 내가 국민학교 5학년쯤이었을 거야. 나는 앞마당에서 개랑 놀다가 손이 너무 시려워서 화로가 있는 안방에 들어갔거든. 외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방이었어. 화로에 손을 녹이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우시더니 나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 거야. 나도 할아버지가 왜 날 쳐다보지? 멀뚱멀뚱 쳐다봤지. 근데 그렇게 한참을 나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고 그대로 돌아 누우시는 거야. 그리고 아무 기척이 없었어. 그 순간 이상하게 무서워졌어.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외할머니를 불렀고 할머니! 할머니! 그때 분명하게 봤어. 외할아버지 몸 위에서 뭔가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진짜 그거를 보고 본능적으로 방끝까지 막 물러섰어.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외할머니가 달려오셔서 외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신 뒤 그 위에 쓰러지셔서 오열을 하시는 거야. 외할머니가 우시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방으로 몰려왔고 모두가 우느라 방 안이 진짜 난리였지.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우니까 나도 무서워져서 같이 울었고.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 외할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 3일에 이틀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은땀 뻘뻘 흘리시면서 잠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시는 거야. 외삼촌들이랑 이모들은 이러다가 외할아버지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했고 그냥 다들 장례를 또 치르게 생겼다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지. 그렇게 한 2주 정도 앓으시다가 일어나긴 하셨는데 뭔가 이상하셨어. 밥을 먹다가 멍하니 앞마당을 쳐다보고 계시질 않나.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셔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질 않나.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식사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어제 꿈에 너희 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한참 말도 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면서 발이 시렵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곤 다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드시는 거야. 이모들이랑 삼촌들은 멘붕이었지. 밥 먹고 나서 뒷마당에 모여가지고 엄마가 이상한 거 같다, 병원 가보자, 충격 때문에 저러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지. 결국엔 좀 더 지켜보자는 결론이 났는데 그 뒤로도 할머니는 거의 매일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너희 아버지가 발이 시려워 죽겠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 눈이 많이 오던 밤이었거든. 식구들이랑 저녁을 먹고 마루에서 화로에 고구마를 막 굽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한참 마당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시는 거야. 다들 놀라서 멍해 있었고 외할머니는 마당을 막 빙빙 돌다가 갑자기 확 엎드리더니 마루 밑으로 막 뛰어들어가시는 거야. 그날 진짜 집안이 난리가 났어. 랜턴 찾고 초 찾고 막내 삼촌은 할머니를 따라서 막 마루 밑으로 들어가고 이모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 결국 막내 삼촌이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외할머니를 끌고 나오셨는데 외할머니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 신발 한 짝이었어. 그리고는 외할머니가 기절하듯 쓰러지셨지. 우린 일단 외할머니 방으로 옮겨서 청심 아니고 뭐고 다 먹이고 정신을 좀 차리셨을 때 삼촌들이 거기 왜 들어갔냐고 막 뭐라고 했어. 근데 외할머니가 조용히 신발 한 짝 가져오너라 그러시더니 그 신발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이 신발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이 사다 준 신발이야. 맨날 그 신발만 신으시다가 어느 날 한 짝 없어졌다고 걔가 물어갔나 하면서 역정을 내셨었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내일 아침
일찍 산소 좀 가자. 묘 좀 파야겠다. 이모들이 난리 났지. 묘를 왜 파냐고. 외할머니는 이 신발 같이 묻어줘야 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튿날 이모들이랑 삼촌들이 간단한 제사상을 차리고 산소에 갔어. 묘를 조금 열고 그 신발을 같이 묻고 제사를 지냈고, 그 뒤로는 외할머니 몸도 거짓말처럼 좋아지셨어. 아무 일 없이 지내시다가 꽤 오래 사시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지. 지금도 제사 때마다 이모들이랑 이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 기억 조각조각 떠오르는 거랑 이모들 이야기를 맞춰보면 내가 기억하는 게 그때 그 일인 게 맞더라고. 가끔은 진짜 영혼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돼. 말로 설명은 안 되잖아. 그 신발이 거기 있는 줄 외할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까?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발이 시렵다고 하신 게 그 신발 한 짝 때문이었다는 거 누가 알았겠냐고. 그리고 할아버지 몸 위에 아른아른거리던 그건 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간암이면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게 거의 막바지쯤 됐을 때 몸에 이상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간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되고. 아무튼 할아버지가 굉장히 간암으로 힘들어 하셨던 와중에 사연의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뻔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더니 돌아가셨죠. 근데 그 순간 사연의 주인공은 봤어요. 이 외할아버지 몸 위에 뭔가 아른아른하게 떠 있는 게, 그게 할아버지의 영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을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걸 목격했던 거죠.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꿈에 자꾸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발이 시렵대. 큰 아들이 사줘서 애지중지했던 그 신발 한 짝을 묘에 다시 넣어드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는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꼭 조상님들,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묻히잖아요, 땅에. 근데 그 터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꼭 꿈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터가 안 좋으면은 저승에서도 좀 안 좋은가 봐요. 그쵸?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부탁을 하는 거지. 자손들한테 와서 발이 시렵다, 혹은 뭐 등이 젖었다, 햇빛이 잘 안 들고 습한 곳에 조상님을 묻으면은 그 집 완전 난리 나잖아요. 요즘에는 땅덩어리가 좁고 묻힐 사람들은 다 묻혔기 때문에 거진 요즘엔 다 화장을 하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화장을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제 명을 다 살고 화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땅에 묻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죽으면은 저를 화장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땅에 묻히는 건 너무 무서워. 근데 또 진짜 이미 명당이란 명당은 다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화장해서 바람에 날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화장한 거 바람에 날리면 불법이죠. 근데 그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난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바람처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면 화장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내 그 화장한 거를 바다에 뿌리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난 물이 무섭거든. 공기 중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강이랑 바다는 난 전 너무 무서워요. 뮤직비디오 같은데 보면은 그렇더라고. 막 울면서 슬픈 발라드 뮤직비디오 보면은 친구가 죽었어. 그러면 화장해가지고 이거를 다 강에다 뿌리더라고.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지하실 VIP룸. 인생이 참 허무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에 시리에 젖어 살던 때가 있었어. 얼마 전 이야기야. 나이 28 먹고 나름 호기롭게 사회에 뛰어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사회에 내던져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일도 안 풀리고 사랑도 끝났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거기다 심지어 집안 사정까지 기울기 시작했고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이는 느낌이더라고. 뭘 해도 안 되는 그 더러운 감정, 이게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돼. 결국 나는 점점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렇게 사람은 폐인이 되어 가더라고. 궁상을 떨며 한 달쯤 지났을까? 불현듯 외가댁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바람이라도 좀 쐬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지. 그날 저녁 아무 계획 없이 광주행 고속버스를 탔어. 간만에 버스도 타고 기분도 좀 들뜨고 먹을 것도 좀 한가득 싸들고 올랐지. 근데 진짜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더니 그날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도착하고 나서야 할머니께 전화 한 통 드리고 그냥 들이닥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날 보시고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건 당연하겠지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밥을 차려주시고 나도 배 빵빵하게 먹고 낮잠도 늘어지게 잤어. 간만에 그렇게 푹 자고 나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바람이나 쐬려고 밖에 나갔지. 그때 외가댁은 원래 20년 넘게 사시던 집이 도로 공사 때문에 철거되고 지금은 4층짜리 빌딩으로 이사하신 상태였어. 나도 어릴 때 머물던 외가가 아니라서 주변이 좀 낯설었지. 그래서 멀리 못 가고 동네를 어슬렁거리다가 그냥 다시 집에 들어왔어. 맥주에 과자 먹으면서 토이스토리 3를 감명 깊게 보고 퍼져버렸지. 외가 빌딩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빌딩이라기보다는 그냥 낡은 건물 느낌이 강했어. 페이퍼 컴퍼니 같은 사무실 몇 개만 들어와 있었고 할아버지가 그냥 월세나 받는 정도로 관리하고 계셨지. 근데 마침 지하 세입자가 나간 뒤로 물도 새고 곰팡이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날 깨우시더니 지하 좀 정리하라고 하셨어. 평소 같았으면 막 짜증부터 냈을 텐데 오랜만에 뵌 할아버지가 고생하실까 싶어서 알아서 치우고 오겠다고 그렇게 지하로 내려갔지. 근데 그 지하실 진짜 이상했어. 불 꺼진 건물, 어두운 골목 이런데 겁없는 내가 봐도 뭔가 느낌이 좀 싸했거든. 특히 오른쪽 구석, 거기가 계속 거슬렸어. 누군가가 날 보고 있는 느낌? 그런 기분 말이지. 핸드폰 플래시로 비춰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분이 계속 안 좋더라고. 그 지하는 옛날 노래방처럼 생긴 가게였는데 방이 3개 정도 있었고 그중 하나가 VIP 룸이라고 적혀 있었어. 근데 그 방은 문이 비틀려 있어서 아무리 당겨도 열리지가 않았고 왠지 이걸 열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지. 이상하게 머리도 아프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면서 그냥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10분쯤 버티다가 결국 위로 올라갔고 지하가 너무 더러워서 혼자 못하겠다며 사람을 좀 부르자고 둘러댔지. 그 뒤로 난 그냥 또 퍼져서 자버렸고 꿈속에서 난 또 그 지하실에 있었어. 근데 현실과 다르게 전기 불이 밝게 들어오고 분위기가 묘하게 휘황찬란했어. 그리고 오른쪽 구석 소파에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가 슬픈 눈으로 앉아 있었지.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 그냥 딱 봐도 뭔가 사연 있는 아가씨 같은 느낌? 나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있지. 꿈속에서 깨어나는 거, 자각하는 거. 그런 것도 연습해봤던 사람이라 꿈인 걸 인지하고 있었거든. 아무 흑심 없이 그 여자한테 다가갔고 말을 건넸어. 그 순간 고개를 살며시 든 그 여자는 진짜 소름 끼치게 예뻤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옆방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켰고 내가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잠에서 깼어.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신다고 날 깨웠거든. 너무 아쉬웠지. 밥 먹고 나서 괜히 찜찜한 기분에 또 지하실로 내려갔어. 그리고 그제야 가게 내부를 제대로 보게 됐는데 여기 유흥업소였구나 느낌이 오더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았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꿈속에서 그 아가씨가 가리켰던 그 VIP 룸, 그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꿈속에 그 여자가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가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야. 바로 1층으로 튀어 올라갔고 숨을 헐떡이며 집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톱만 깨물며 생각했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머리는 하얘지고
막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 그냥 소름만 쫙쫙 끼쳤어. 결국 나는 또다시 지하로 내려갔어. 호기심이 사람 잡는다고 하지. 이번엔 진짜 제대로 확인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플래시를 켜고 VIP 룸으로 갔는데 문은 다시 닫혀 있었고 이번엔 조금만 힘을 줬더니 열리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막 피운 듯한 그 향냄새가 막 퍼져나오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등짝이 막 오싹해지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할아버지한테 바로 뛰어 올라가서 물어봤지. 지하실에 혹시 내려가셨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니 안 갔지 라고 하셨고 그제야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지하실로 같이 내려가자고 했어.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날 따라 내려가셨고 VIP 룸은 굳게 잠겨 있었어. 창문으로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안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다시 올라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 원래 거기가 여자 장사를 하던 곳이었대. 밤마다 남자들이 드나들고 근데 장사도 안 되고 단속도 들어오니까 사장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랄을 했었대. 어느 날은 아가씨 하나를 VIP 룸에 불러놓고 엄청 때렸대. 진짜 심각하게. 응급차 왔고 막 경찰 출동하고 그 뒤로 그냥 가게 셔터를 내리고 끝이었대. 그 이후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VIP 룸은 문을 잠가둔 거였고 그날 이후로 나는 외가댁에서 조용히 짐을 싸서 올라왔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술 한잔할 때쯤 생각나는 그 정도 이야기로 남아 있긴 해. 근데 말이지 보이지 않은 기운이 주는 그 소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쳐질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닐까? 결국 나는 살아서 돌아왔고 마음을 다잡게 됐고 그 계기가 된 건 꿈속의 그 여자였어. 혹시 그 여자는 그곳에서 죽은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 손찌검 하는 인간들은 다 뒤졌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연의 주인공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래된 빌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지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흥업소,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셨죠. 여자 장사를 하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겠죠. 돈을 주고 성을 사는. 뭔가 지하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오른쪽 구석이 느낌이 막 이상했다고 했어요, 사연의 주인공이. 근데 꿈에서 그 오른쪽 그 공간에서는 소파가 하나 있었고 거기 위에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죠. 그 여자 너무너무나 이뻤대요. 소름 끼칠 정도로 이뻤대. 그래서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얘 밥 먹어라 하면서 깨웠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이어지는 꿈을 계속 꾸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가 깨운 거야. 되게 아쉽잖아요. 다시 그 꿈을 꾸고 싶어가지고 좀 더 잘게 하고 잤지만 연결되지 않죠. 보통 연결 안 되잖아. 그 아쉬움. 얼마나 이뻤으면은 이 사연의 주인공이 그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근데 그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자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술집 사장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여자를 VIP 룸으로 불러가지고 심각하게 때렸다고 해요. 응급차가 왔고 경찰도 왔고 물론 할아버지가 이 여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겠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응급차에 실려갔을 정도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혼이 머물러 있던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손찌검하는 인간들, 여자 손찌검하는 인간들 진짜 나쁘죠. 손목을 잘라야 돼 그냥. 근데 루시드 드림도 연습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야기에서도 그런 거 본 것 같아. 자각하고 이게 지금 꿈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근데 그거 뭔가 들키면은 꿈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딱 쳐다본대. 수다 좀 떨다가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믿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또 주무신 분들 많이 있죠. 토요일 밤에다가 아니면 불토라서 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와, 내가 불토를 안 해본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지? 하긴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자리가 많이 없어요. 불토.
진짜 이 황금 같은 불토에 저와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어머니가 지금 무균실에서 일주일, 2주일째 혼자 계시거든요. 막 비닐에 쌓여있는 그 방 안에서 혼자 세균이 침투하면 안 되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은 면역력이 제로로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과일, 뭐 날것, 회 이런 거 절대 못 먹고 조리된 거, 가열된 거, 세균이 없는 거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경과를 보시니까 어떤 올라와야 되는 수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저도 어머니를 면회를 갈 수가 있고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잘 견뎌주고 있으셔가지고 또 제가 마음이 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또 그거를 보시면서 힘이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신대요. 볼 때마다 그 댓글로 응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두머니 힘내세요, 뭐 잘 되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막 눈물이 난대. 그래서 다 못 본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회복도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암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도 희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채널도 잘 됐으면 좋겠어. 완전 맨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곽두피리도 했으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신 거겠죠? 그럼 계속 주무시던 꿀잠 푹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일어나셔가지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울증 약 안 먹어도 된 게 부필님 덕이었네요. 가림님 이렇게 감동 주기 있어요? 저도 그 우울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 저한테 응원이 되는 말입니다. 가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중증이에요. 중증 우울증이. 그래서 정신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50점 만점이야? 그럼 저는 49점인가 48점이에요. 우울증 그 지수가. 근데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힐링을 많이 받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공식 멘트. 공주님, 왕자님들 잘 자요. 이러면 공주님 하지 마세요. 이러시잖아요. 지금까지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잘 자요. 가보겠습니다.